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동네 아파트 재건축할 때 동상향에서 세대수가 늘어났다 또는 지하철역 근처에 청년주택을 짓는데 용적률을 높여 더 크게 지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비밀은 바로 용도지역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못 짓게 막는 규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용도지역제는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성수동이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하게 될지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제의 모든 것을 콕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친구랑 방을 같이 써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침대 자리는 어디로 할지, 공부하는 책상은 어디에 둘지 영역을 나누게 되죠. 우리 도시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집을 짓는 곳, 저기는 공장을 짓는 곳이라고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용도지역제입니다. 용도지역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의 이름표 같은 겁니다. 이 땅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건물만 지으세요 하고 국가가 미리 정해준 규칙인 거죠. 이 이름표 하나에 따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높이가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 집 앞 땅값이 수배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용도지역제는 단순히 건물을 못 짓게 막는 규제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공원이나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우리 모두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시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용도지역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00년 전인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악취나 매연이 심한 공장을 특정 지역에만 몰아넣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1934년에 조선식 아지개 횡령이 만들어지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본격적인 구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 혼합지역이라는 게 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딱 잘라 나뉘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여러 용도가 섞여 있는 걸 인정해 줬던 겁니다. 이 법은 해방 이후에도 무려 28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뼈대 역할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도시계획법이 생긴 건 1962년입니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혼합지역이 사라지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특히 준공업지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공업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서도 주거와 상업 기능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의 구로, 성수, 영등포 지역이 바로 이 준공업 지역 덕분에 대한민국 산업화의 전초 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이 등장합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지는 걸 막고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아주 강력한 규제였지만 결과적으로 도시 내부는 밀도 있게 개발하고 외곽의 녹지는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안의 주거 환경을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집이 몇 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조용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반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주로 큰 도로변이나 역세권에 지정되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종이 상향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종이 올라가면 더 높고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사업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근 가장 핫한 동네 중 하나인 성수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수동은 원래 낡은 수제화 공장과 인쇄소가 가득했던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제의 유연함 덕분에 이곳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공장을 리노베이션해서 멋진 카페와 편집숍을 만들고 그 옆에 최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몰리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덕분에 성수동의 땅값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용도 지역제의 유연성이 도시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90년 가까이 유지된 이 엄격한 용도 지역제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는 주거와 업무, 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최신 트렌드가 바로 비욘드 조닝, 즉 공간 혁신 구역입니다. 공간 혁신 구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혁신 구역으로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고 불립니다. 용도와 밀도, 규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아주 화려하고 높은 복합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주거 지역에 오피스를 짓는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섞는 곳이죠. 노후된 공단이나 활력을 잃은 구도심을 재생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은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인데요. 터미널이나 대학교 같은 시설을 복합 개발할 때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규제 완화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강력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도 위에 어떤 멋진 미래 도시가 그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용도 지역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시 부동산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